1419년 조선이 아주 단호한 군사작전 하나로 지역 전체의 안보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바로 대마도 정벌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이 한 번의 원정이 수십 년간 이어진 해적의 위협을 끝낼 수 있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당시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군권은 꽉 쥐고 있던 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마도 정벌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대체 무엇이 태종을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요, 정말 수십 년간 이어진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구, 이 왜구의 위협이죠. 조선이 왜 그렇게까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지 그 근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왜구라고 하면 그냥 바다에서 노략질하는 해적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이들은요, 나라의 세금 운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수도 근처까지 쳐들어오는, 이건 거의 국가적인 재앙 수준이었어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대마도 스시마 섬의 특성입니다. 왜 하필 이 섬이 해적의 소굴이 됐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가 일본 본토보다 우리 한반도에 훨씬 가깝습니다. 전초기지로 쓰기에 딱이죠. 게다가 섬이 척박해서 스스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결국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당시 대마도를 다스리던 도주가 죽으면서 정치적인 공백 상태까지 생겼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외고 활동을 위한 완벽한 베이스 캠프였던 거죠. 물론 조선도 처음부터 칼을 빼들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달래보기도 하고 경고도 하면서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1419년의 비인연 사건. 이게 조선 조정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5월 4일에 외선 50여 척이 나타났는데 바로 다음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건 배고파서 식량을 좀 구하러 온 그런 우발적인 약탈이 아니었어요. 명백히 계획된 군사 도발이었던 거죠. 피해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우리 군함이 불타고 현장 지휘관은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주둔군은 거의 전멸했어요. 하지만 태종을 정말 분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항목. 왜구들이 조선을 명나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주유소나 보급창고쯤으로 여겼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당시 명나라와 사대 관계에 있던 조선 입장에서 이건 국가의 체면을 구기는 아주 심각한 외교 문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 조선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는 못 참는다. 역사에 기해동정, 즉 기해년의 동적 정벌이라고 기록된 이 군사작전은요, 단순한 토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원정 중 하나였죠. 조선이 동원한 병력 한번 보세요. 무려 17,285명. 이건 해적 몇 명 잡으러 가는 수준이 아니죠.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전면전을 각오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배군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조선은 자그마치 227척의 함대를 동원합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는 당시 조선의 발전된 배 만드는 기술과 강력한 해군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함대가 그냥 공격만 하러 간 게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싣고 간 65일치의 식량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잠깐 치고 빠지는 작전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식량이 필요 없죠. 이건 섬 전체를 점령하고 장기전을 치를 준비까지 마친 완전한 정복군이었다는 뜻입니다. 총사령관이었던 이종무 장군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첫째, 섬의 가장 좁은 허리를 딱 막아서 퇴로를 차단한다. 둘째, 해적들의 집과 기반시설을 싹 다 불태워버린다. 셋째, 배를 전부 부수거나 빼앗아서 다시는 바다로 나올 수 없게 만든다. 그야말로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원정도 모든 게 계획대로 술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니로군이라는 아주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조선군 일부가 왜구의 매복에 걸려서 100명이 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쓰라린 패배는 정벌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어도 복잡한 지형에서 싸우는 게릴라를 완전히 제압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군사적인 승리가 어떻게 장기적인 평화라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이어졌는지 이 놀라운 전환 과정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조선이 대마도를 공격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2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1419년에 세 번째 정벌이 결정적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단순히 혼내주고 돌아온 게 아니라 대마도주에게 공식적인 항복을 받아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조선은 군사력으로 대마도를 완전히 굴복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을 지렛대 삼아서 새로운 판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약탈하지 말고 우리랑 합법적으로 무역하면서 먹고 살아라 하고 길을 열어준 거죠. 아마 니로군 전투의 경험을 통해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계해약조입니다. 이 조약으로 대마도는 경제 구조를 약탈에서 무역으로 완전히 바꾸게 됐고 수십 년간의 불안을 끝낼 수 있었죠. 해적을 무역상으로 만든 거예요. 힘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시킨 정말 위대한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대마도 정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압도적인 힘이 과연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사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단, 그 힘이 파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평화를 만들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쓰일 때 말이죠. 600년 전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